고급 드레스를 입은 젊은 부부, 허름한 바람막이 차림의 노인을 비웃는다. 저런 사람도 타요? 세상 참 좋아졌네. 노인은 조용히 사진 한 장을 꺼내든다. 그래, 잊을 수가 없지. 사진 속 남자, 바로 그녀의 남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자의 아들. 바다 너머로 번쩍이는 번개와 함께 복수의 불씨가 켜진다. VIP 라운지 문틈으로 들리는 대화. 그 돈은 원래 그 사람 거였잖아. 그 사람, 내 남편을 말하는 거야? 손끝이 떨리며 녹음 버튼을 누른다. 이젠 하늘이 도와주는구나. 그러나 문이 열리며 여자가 다가온다. 아줌마 들었죠? 다음 순간 밀려나며 떨어지는 몸. 바다 위로 울려 퍼지는 비명 한 줄기. 감동은 나누면 더 커지죠.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매일 더 따뜻한 이야기로 찾아갈게요. 경기도 안양의 작은 골목길에 자리 잡은 분식집 하나가 있습니다. 가게 이름은 영잔의 분식이에요. 주인장인 한영자는 올해 68살입니다. 남편을 잃은 지 벌써 20년이 흘렀죠. 남편은 사업 실패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한영자는 혼자 이 분식집을 꾸려왔어요. 새벽 5시 한영자는 늘 그렇듯 일어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준비하는 일상이 시작됩니다. 손님들은 하나둘 들어와 아침을 먹고 갔어요. 한영자는 웃으며 손님들을 맞이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엔 늘 무거운 짐이 있었습니다. 아줌마, 요새 장사는 좀 어때요? 단골 손님이 물었습니다. 그냥 그렇죠 뭐. 먹고 살 만큼은 되니까요. 한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사실 먹고 살 만큼도 빠듯했습니다. 손주 학원비를 보태다 보면 자신에게 남는 건 별로 없었죠. 그래도 한영자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니까요. 그런데 이날 평범했던 일상에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나고 손님이 뜸해질 무렵 단골 손님 한 명이 전단지 하나를 내밀었어요. 아줌마, 이거 봤어요? 요즘 노인 크루즈 여행 이벤트 한대요. 경품 응모권이래요. 한번 넣어보세요. 한영자는 전단지를 받아들었습니다. 시니어 힐링 크루즈 여행 무료 초대라는 문구가 크게 적혀 있었어요. 한영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런 거 당첨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해봐요. 공짜인데 뭐. 손님의 말에 한영자는 그냥 응모권을 작성했습니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고 가게 한 구석에 놓아뒀어요. 그리고는 잊어버렸죠. 그저 바쁜 일상 속에서 흘러가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오후 한영자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한영자 고객님이시죠? 시니어 힐링 크루즈 이벤트 당첨을 축하드립니다. 한영자는 깜짝 놀랐어요. 정말로 당첨이 된 겁니다. 믿기지 않았죠. 진짜요? 저 같은 사람이요? 네, 맞습니다. 5박 6일 일정의 크루즈 여행권이에요. 인천항에서 출발합니다. 전화를 끊고 한영자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크루즈라니. 평생 한 번도 타본 적 없었어요. 바다 구경도 제대로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가만히 생각했어요. 평생 한 번쯤은 바다라도 봐야지.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낡은 여행 가방 하나를 꺼내 옷까지 몇 벌을 챙겼어요. 손주들에게 전화를 걸어 며칠 비울 거라고 말했습니다. 손주들은 걱정했지만 한영자는 괜찮다고 안심시켰죠. 출발일이 다가왔습니다. 한영자는 이른 아침 인천항으로 향했어요. 버스를 2번 갈아타고 지하철을 한 번 더 타서 도착한 인천항은 생각보다 크고 화려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았어요.
모두들 깔끔한 옷을 입고 큰 캐리어를 끌고 다녔습니다. 한영자는 작은 가방 하나만 메고 서 있었어요. 낡은 바람막이 점퍼를 입은 모습이 주변 사람들과는 확연히 달랐죠. 한영자는 괜히 주눅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었어요. 사람들 틈에 섞여 크루즈 승선장으로 걸어갔습니다. 거대한 배가 눈앞에 보였어요. 하얀 배에 커다란 창문들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간다니 믿기지 않았죠. 줄을 서서 탑승권을 받았습니다.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했어요. 고객님, 이쪽으로 오세요. 객실 번호는 3층 3205입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이고 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복도는 길고 깨끗했어요. 카펫이 깔려 있고 벽에는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객실을 찾아 문을 열었습니다. 작지만 아담한 방이었어요. 침대 하나, 작은 창문 하나. 창밖으로 바다가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가방을 내려놓고 창가에 섰어요. 파란 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여보, 우리 이렇게라도 바다 한번 보내요.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 생각이 났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다면 함께 이 바다를 봤을 텐데. 한영자는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젊은 남자 한 명이 더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사진을 가만히 들여다봤어요. 그 젊은 남자의 얼굴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절대 잊을 수 없는 얼굴이었죠. 한영자의 눈빛이 조금 변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으며 사진을 다시 가방에 넣었어요. 이제 그만 생각하자. 한영자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그리고 객실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배 안을 구경하기로 했습니다. 복도를 지나 갑판으로 올라갔죠. 갑판에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다들 웃으며 사진을 찍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여유로운 시간을 갖는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요. 한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옆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런 사람도 타? 요즘 복지 너무 좋아졌네. 한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중년의 남자와 여자가 서 있었어요. 화려한 옷을 입고 명품 가방을 든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는 한영자를 힐끗 보며 비웃는 표정을 지었죠. 그러게요. 저런 분들 때문에 분위기 망쳐요. 여자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돌려 다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무시였어요. 평생 돈 없다는 이유로 수없이 당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하지만 그 남자의 얼굴을 기억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죠. 한영자는 객실로 돌아와 다시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 속 젊은 남자와 방금 본 중년 남자. 닮았습니다. 설마. 한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그 남자가 박노식의 아들 박재현이라면? 한영자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남자가 맞다는 걸. 한영자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20년 전 남편의 사업을 무너뜨리고 도망친 박노식. 그 아들이 지금 이 배에 타고 있다니. 우연일까요? 아니면 운명일까요?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배가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이제 바다로 나가는 겁니다. 5박 6일의 항해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한영자의 마음속엔 작은 불씨 하나가 타오르기 시작했어요.
크루즈는 천천히 항구를 벗어났습니다. 한영자는 객실 창문으로 멀어지는 육지를 바라봤어요. 이제 돌아갈 수 없는 바다 한가운데로 가고 있었죠. 한영자는 가방에서 사진을 다시 꺼냈습니다. 사진 속 젊은 남자의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어요. 맞아, 그 사람이야. 한영자는 확신했습니다. 갑판에서 본 남자가 박재현이 맞다는 걸. 20년이 흘렀지만 그 오만한 눈빛은 변하지 않았어요. 한영자는 사진을 다시 넣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이건 우연이 아닐 거예요. 하늘이 준 기회인지도 몰라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식당으로 향했어요. 크루즈 안의 식당은 넓고 화려했습니다. 샹들리에가 달려있고 테이블마다 하얀 천이 깔려 있었어요. 사람들은 멋진 옷을 차려입고 자리에 앉아 있었죠. 한영자는 구석 자리를 찾아 앉았습니다. 직원이 메뉴판을 건네줬어요. 한영자는 가장 간단한 요리를 주문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저 멀리 박재현 부부가 보였어요. 둘은 창가 쪽 가장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박재현과 이은주는 웃으며 와인잔을 부딪혔어요. 화려한 옷차림에 목에는 금목걸이가 번쩍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들을 부러운 눈으로 바라봤죠. 한영자는 조용히 그들을 관찰했어요. 음식이 나왔습니다. 한영자는 천천히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옆 테이블에서 직원들이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는 게 들렸습니다. 저기 박 회장님 부부 보여요? 진짜 부자시대요. 그런데 들었어요? 요즘 해외 자금 문제로 조사 중이래요. 정말요? 그래도 돈이 많으니까 이런 데서 놀 수 있는 거겠죠. 한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해외 자금 문제, 조사 중? 한영자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어요. 뭔가 수상한 일이 있는 게 분명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한영자는 식당을 나왔어요. 복도를 걷다가 박재현 부부가 가는 방향을 따라갔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층으로 올라갔어요. 한영자도 다음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위층에는 VIP 라운지가 있었어요. 일반 승객은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복도 구석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박재현 부부는 라운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라운지 근처로 다가갔어요. 문틈 사이로 안이 조금 보였습니다. 박재현과 이은주는 소파에 앉아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이번 항해 끝나면 당분간 조용히 있어야 해요.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알아, 요즘 세무조사 때문에 신경 쓰이거든. 박재현이 대답했어요. 저번에 회계장부 처리한 거 혹시 걸리면 어떡해요? 걱정 마. 아버지 이름으로 빼돌린 돈이잖아. 절대 안 걸려. 한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으로 빼돌린 돈? 그 아버지가 박노식을 말하는 건가요? 한영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그래도 불안해요. 요즘 국세청이 칼 같다던데. 괜찮아. 다 해외 계좌로 옮겨놨어. 추적 불가능해. 박재현은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한영자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해외 계좌, 아버지 이름, 빼돌린 돈. 이 모든 게 20년 전 남편이 당한 일과 연결되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어요. 객실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증거를 찾아야 하는 걸까요? 한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오래전에 산 물건이었어요.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가져온 거였죠. 한영자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자는 일찍 일어났어요. 갑판으로 나가 산책을 했습니다. 바다는 잔잔했어요. 햇살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죠.
사람들이 하나둘 나와 운동을 하거나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영자는 벤치에 앉아 주변을 살폈어요. 박재현 부부가 나타나길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재현과 이은주가 갑판으로 나왔어요. 둘은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자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근처로 갔어요. 멀지 않은 곳에서 녹음기를 켰습니다. 박재현 부부의 대화가 들렸어요. 여보, 이번 일만 넘기면 우린 평생 편하게 살 수 있어요.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그럼 아버지가 남긴 돈만 해도 엄청나잖아. 그 돈으로 얼마든지 살 수 있어. 그 돈이 원래 누구 거였는지는 아무도 모르죠? 당연하지. 20년이나 지났는데 누가 알겠어. 한영자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돈이 원래 누구 거였냐고? 남편의 돈을 말하는 게 분명했어요. 한영자는 녹음기를 꼭 쥐었습니다. 증거를 잡았어요. 박재현 부부는 대화를 마치고 라운지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자는 녹음기를 끄고 객실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녹음 파일을 다시 들어봤습니다.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어요. 이제 시작이야.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0년 동안 참고 살아왔지만 이제는 끝낼 때가 된 것 같았어요.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줄 기회였습니다.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끝없는 바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배는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어요. 한영자도 이제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진실을 밝혀낼 때까지. 크루즈는 이틀째 항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객실에서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들었어요. 박재현 부부의 대화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 돈이 원래 누구 거였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말. 한영자는 이를 악물었어요. 알아야지, 반드시 알아야 해. 한영자는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숨겼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죠. 녹음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다시 식당으로 향했어요. 어제와 똑같이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재현 부부는 오늘도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둘은 스테이크를 먹으며 즐거워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조용히 식사를 했어요. 주변을 살피면서 귀를 기울였습니다. 옆 테이블에서 승무원들이 또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오늘 저녁에 VIP 파티가 있대요. 진짜요? 어디서요? 최상층 라운지요. 부자들만 가는 곳이잖아요. 부럽네요. 우린 평생 못 가보겠죠. 한영자는 그 말을 듣고 생각에 잠겼습니다. VIP 파티라면 박재현 부부도 갈 거예요. 그럼 객실이 비겠죠. 한영자는 작은 계획을 떠올렸어요. 식사를 마치고 한영자는 배 안을 돌아다녔습니다. VIP 객실이 어디 있는지 확인하려고요. 최상층으로 올라가니 복도가 더 넓고 화려했어요. 객실 번호도 달랐습니다.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걸으며 주변을 살폈어요. 복도 끝에서 박재현 부부가 나오는 게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재빨리 계단 뒤에 숨었어요. 박재현과 이은주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갔습니다. 한영자는 숨을 고르고 그들이 나온 객실 번호를 확인했어요. 1층 1호였습니다. 한영자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저녁 시간까지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배 안에 방송이 나왔어요. VIP 고객 여러분을 최상층 라운지 파티에 초대합니다. 한영자는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사람들이 하나둘 최상층으로 올라가는 게 보였습니다. 박재현 부부도 분명 갈 거예요. 한영자는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한영자는 객실 문을 열고 나갔어요. 복도는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파티나 저녁 식사를 하러 간 것 같았어요. 한영자는 천천히 최상층으로 올라갔습니다. 1층 1호 앞에 섰습니다. 한영자는 주변을 살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문손잡이를 돌려봤어요. 잠겨 있었죠. 예상했던 일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주머니에서 작은 카드 하나를 꺼냈어요. 오래전 남편이 가르쳐준 방법이었습니다. 남편은 젊은 시절 자물쇠 수리 일을 했었거든요. 한영자는 카드를 문틈에 넣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습니다. 찰칵 문이 열렸습니다. 한영자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어요. 객실은 넓고 깨끗했습니다. 침대는 킹사이즈였고 소파와 테이블도 있었어요. 한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주변을 살폈습니다. 책상 위에 서류 가방이 놓여 있었어요. 한영자는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서류들이 가득 들어 있었죠. 한영자는 하나씩 꺼내 살펴봤어요. 대부분 회사 관련 서류였습니다. 그런데 파일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해외 계좌 관련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파일을 열었어요. 안에는 계좌번호와 송금 내역이 적혀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숨을 멈췄어요. 송금 내역 중 하나에 남편의 이름이 보였습니다. 한씨 명의라고 적혀 있었어요. 한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바로 증거였어요. 한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서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1장, 2장, 3장. 꼼꼼하게 모든 페이지를 찍었어요. 그리고 서류를 다시 원래대로 정리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책상 서랍도 열어봤어요. 안에는 통장과 카드가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통장을 펼쳐봤어요. 큰 금액들이 입금되고 출금된 기록이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이것도 사진으로 찍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한영자는 깜짝 놀라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숨을 곳을 찾아야 했어요. 한영자는 재빨리 침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가 났어요. 한영자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가방 두고 왔네, 잠깐만. 이은주의 목소리였습니다. 이은주는 책상으로 가서 가방을 집었어요. 그리고 다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어요. 한영자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정말로 나간 게 맞는지 확인하려고요. 조용했어요.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에서 나왔습니다. 다리가 저렸지만 참았어요. 한영자는 서둘러 객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지나 계단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재빨리 자신의 객실로 돌아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위험한 일이었지만 성공했습니다. 한영자는 휴대폰을 꺼내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어요.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제 증거가 생겼어.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한영자는 생각에 잠겼어요. 남편이 죽기 전에 남긴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내가 만약 무슨 일 당하면 책상 서랍 제일 밑을 봐. 한영자는 그 말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땐 무슨 뜻인지 몰랐습니다. 집에 돌아가면 확인해 봐야겠어요. 혹시 남편이 남긴 게 있을지도 몰라요.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바다는 고요했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서 반짝였습니다. 한영자는 남편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웃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사진을 쓰다듬었어요. 여보, 이제 곧 끝날 거예요. 당신의 억울함을 꼭 풀어드릴게요. 한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20년 동안 참아온 눈물이었습니다. 이제는 끝낼 때가 됐어요. 배는 계속 바다를 가르며 나아갔습니다. 한영자의 마음도 함께 움직이고 있었어요. 진실을 향해, 정의를 향해. 이제 돌아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한영자는 일찍 일어났습니다. 어젯밤 찍은 사진들을 다시 확인했어요. 남편 이름으로 된 송금 내역이 또렷하게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했죠. 갑판으로 나갔습니다. 아침 바다는 맑고 깨끗했어요. 사람들이 산책을 하거나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난간에 기대어 바다를 바라봤어요.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렸어요. 한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박재영과 이은주였어요. 둘은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자리를 피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박재현이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어제 식당에서 본 분 아니에요? 한영자는 멈춰 섰습니다. 박재현이 다가왔어요. 혼자 여행 오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박재현은 한영자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무시하는 눈빛이었어요. 요즘 복지가 좋아서 이런 여행도 오시네요. 부럽습니다. 비꼬는 말투였습니다. 이은주도 옆에서 피식 웃었어요. 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였죠. 그럼 운동 마저 하시죠. 박재현은 그렇게 말하고 이은주와 함께 갔습니다. 한영자는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봤어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식당에 가지 않았어요. 대신 객실에 남아 빵 하나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휴대폰을 보며 사진들을 다시 살폈어요. 어떻게 해야 이 증거를 쓸 수 있을까요? 오후가 되자 배가 심하게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이 나왔어요. 승객 여러분, 현재 기상 악화로 파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안전을 위해 객실에 머물러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자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하늘이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요. 배가 크게 흔들렸습니다. 한영자는 침대에 앉아 난간을 잡았어요. 폭풍우가 점점 심해졌습니다. 바람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어요. 한영자는 불안했지만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복도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싸우는 소리였습니다. 한영자는 문을 조금 열고 밖을 내다봤어요. 멀리 갑판 쪽에서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박재영과 이은주였어요. 둘은 비를 맞으며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이젠 끝이야. 당신 때문에 우리 다 망해. 이은주가 소리쳤습니다. 내 탓이야? 당신도 알잖아. 그 돈 원래 그 사람 거였다고. 박재현도 소리쳤어요. 한영자는 숨을 죽이고 더 가까이 갔습니다. 비바람이 거세서 둘은 한영자를 눈치채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쩌라고. 이제 와서 후회해? 후회는 무슨. 난 살려고 한 거야. 살려고? 남의 돈 빼앗아서?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재현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영자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남의 돈을 빼앗았다는 말. 그 돈이 바로 남편의 돈이었어요. 한영자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박재영과 이은주는 계속 싸웠어요. 둘은 서로를 밀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한영자는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아야 한다고. 폭풍우가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객실로 돌아왔어요. 옷이 다 젖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한영자는 가방에서 노트를 꺼냈어요.
지금까지 들은 대화와 본 것들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다시 최상층으로 올라갔어요. 1층 1호 앞에 섰습니다. 이번엔 문이 조금 열려 있었어요.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박재현이 혼자 앉아 있었어요. 책상에 휴대폰을 놓고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형님, 걱정 마세요. 아버지 명의 계좌는 절대 안 걸립니다. 박재현이 말했어요. 해외로 다 빼놨잖아요. 한 씨 이름으로 된 건 이미 처리했고요. 한영자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남편 이름이 나왔어요. 그 돈이 원래 누구 거였는지는 이제 아무도 모릅니다. 20년이나 지났는걸요. 박재현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한영자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을 때였어요. 한영자는 녹음기를 꺼내 켰습니다. 박재현의 목소리가 녹음됐어요. 한영자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객실로 돌아와 녹음 파일을 들어봤어요.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휴대폰과 녹음기를 가방 깊숙이 숨겼어요. 그리고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충분한 증거가 모였어요. 사진, 녹음, 목격. 모든 게 갖춰졌습니다. 여보, 이제 고지예요.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20년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한영자는 잠들지 못했어요. 내일이면 배가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해야 할 게 있었어요. 한영자는 일어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USB를 꺼냈어요. 이건 남편이 남긴 거였습니다. 한영자는 아직 열어보지 않았어요.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제는 봐야 할 때였습니다. 한영자는 USB를 휴대폰에 연결했어요. 파일이 열렸습니다. USB 파일이 열렸습니다. 한영자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바라봤어요. 폴더 안에는 문서 파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첫 번째 파일을 열었어요. 박노식 불법 계좌 내역이라는 제목이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손이 떨렸어요. 남편이 정말 증거를 남겨뒀던 겁니다. 파일을 하나씩 열어봤어요. 계좌번호, 송금 내역, 거래 명세서, 모든 게 상세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눈물이 흘렀어요. 남편이 죽기 전까지 이 증거를 모으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그 증거를 세상에 내놓기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한영자는 휴대폰을 꼭 쥐었어요. 여보, 이제야 알았어요. 당신이 왜 그렇게 힘들어했는지. 한영자는 파일을 계속 확인했습니다. 마지막 파일에는 남편이 남긴 메모가 있었어요. 여보, 만약 내가 이걸 보지 못하고 떠난다면 당신이 꼭 이 증거를 세상에 알려주세요. 박노식 일가가 저지른 일을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우리 돈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돈도 빼앗아 갔어요. 제발 부탁합니다. 한영자는 화면을 보며 울었습니다. 남편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한영자는 눈물을 닦고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이 증거를 세상에 알리겠다고.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한영자는 잠을 자지 못했어요. USB 파일을 모두 확인하고 휴대폰에 백업했습니다. 이제 준비가 끝났어요.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아침 식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한영자는 식당으로 가지 않았어요. 객실에서 빵과 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중요한 물건들을 하나씩 챙겼습니다. USB, 녹음기, 휴대폰. 점심시간쯤 되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객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영자는 놀라서 문을 바라봤습니다. 다시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구세요?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저 이은주인데요. 잠깐만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한영자는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은주가 왜 찾아온 걸까요? 한영자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었습니다. 이은주가 서 있었어요.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주변을 살피고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영자는 긴장했습니다. 아줌마,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어제 우리 객실 근처에 계셨죠? 이은주가 물었습니다. 한영자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 제 객실에 있었는걸요. 거짓말 마세요. 제가 봤어요. 이은주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아줌마,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마세요. 당신이 뭘 들었는지, 뭘 봤는지 모르겠지만 다 착각이에요. 이은주가 말했습니다. 한영자는 이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착각인지 아닌지는 경찰이 판단하겠죠. 한영자가 말했습니다. 이은주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라고요? 전 다 알아요.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한영자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은주는 당황했어요. 그리고 갑자기 한영자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 정말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이은주가 소리쳤습니다. 한영자는 뒤로 물러났어요. 이은주는 계속 다가왔습니다. 우리 일에 끼어들지 말라고요. 이은주가 한영자를 밀쳤습니다. 한영자는 중심을 잃고 뒤로 넘어졌어요. 머리가 침대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한영자는 순간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이은주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곧 침착해졌어요. 이은주는 한영자의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녹음기를 찾아냈어요. 그리고 휴대폰도 가져갔습니다. 이런 걸 가지고 있었네요. 이은주는 녹음기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리고 한영자를 내려다봤습니다. 한영자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어요. 이은주는 객실을 나갔습니다. 복도를 지나 선장실로 향했어요. 선장에게 말했습니다. 3층 객실에서 승객 한 분이 넘어지셨어요. 빨리 가보세요. 선장은 급히 의료진을 데리고 한영자의 객실로 갔습니다. 한영자는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의료진이 한영자를 들것에 옮겼습니다. 의료실로 옮기겠습니다. 의료진이 말했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이은주를 바라봤습니다.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제가 지나가다 보니 문이 열려 있고 안에서 소리가 나서 들어가 봤더니 쓰러져 계시더라고요. 아마 실족 사고인 것 같아요. 이은주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선장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이은주는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주머니 속 녹음기를 만졌어요.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한영자는 의료실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의사가 상태를 확인했어요. 머리를 부딪혀서 일시적으로 의식을 잃은 것 같습니다. 곧 깨어날 겁니다. 몇 시간이 지났습니다. 한영자는 천천히 눈을 떴어요.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어디인지 몰랐어요. 한영자는 몸을 일으키려고 했지만 머리가 아팠습니다. 정신 차리셨습니까? 의사가 다가왔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여기가 어디죠? 배 안의 의료실입니다. 객실에서 넘어지셔서 옮겨왔습니다. 한영자는 기억이 떠올랐어요. 이은주가 밀쳤던 일. 한영자는 급히 주변을 살폈습니다. 제 가방은요? 객실에 두고 오셨습니다. 필요하시면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한영자는 침대에 다시 누웠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녹음기와 휴대폰을 빼앗겼습니다. 하지만 한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USB는 아직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침대 밑을 살짝 더듬어 봤어요. 의료실로 옮겨지기 전에 재빨리 숨겨둔 USB가 손에 잡혔습니다. 한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어.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내일이면 항구에 도착합니다. 그때까지 기다려야 했어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오늘은 푹 쉬시고 내일 아침에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가고 한영자는 혼자 남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한영자는 USB를 꼭 쥐고 잠들었습니다. 새벽녘이었습니다. 한영자는 의료실 침대에서 눈을 떴어요. 몸은 여전히 아팠지만 정신은 또렷했습니다. 한영자는 조심스럽게 침대 밑을 더듬었어요. USB가 아직 그곳에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어떻게 주무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이제 일어나도 될까요?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의사는 한영자의 상태를 확인했어요. 머리 상처는 괜찮습니다. 천천히 움직이시면 됩니다. 오늘 오후에 항구에 도착하니까 그때까지 무리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의사가 나가고 한영자는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몸이 무겁고 머리가 어지러웠지만 참았어요. 지금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한영자는 의료실 창문으로 밖을 내다봤어요. 배는 이미 육지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멀리 항구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한영자는 USB를 꺼내 손에 쥐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야.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의료실을 나와 복도를 걸었어요. 사람들이 짐을 챙기느라 분주했습니다. 모두들 하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객실로 돌아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방은 어질러져 있었어요. 이은주가 뒤진 흔적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가방을 확인했어요. 녹음기와 휴대폰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괜찮아. USB만 있으면 돼. 한영자는 가방을 정리했습니다. 옷가지를 넣고 남편 사진을 챙겼어요. 그리고 USB를 가방 제일 깊숙한 곳에 숨겼습니다.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항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배 안 곳곳에서 방송이 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1시간 후 인천항에 도착합니다. 하선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영자는 가방을 메고 객실을 나왔어요. 복도를 지나 갑판으로 올라갔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항구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한영자도 난간에 섰습니다. 그때 누군가 옆에 섰어요. 한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은주였어요. 이은주는 한영자를 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회복하셨네요. 다행이에요. 이은주의 목소리는 차갑고 비꼬는 투였어요. 한영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줌마,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증거 같은 건 이미 다 없앴으니까요. 이은주는 속삭였습니다. 한영자는 이은주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한영자가 물었습니다. 이은주는 미간을 찌푸렸어요. 무슨 소리예요? 곧 알게 될 겁니다. 한영자는 그렇게 말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은주는 한영자의 뒷모습을 노려봤어요. 뭔가 불안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배가 항구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내리기 시작했어요. 한영자는 줄을 서서 기다렸습니다. 박재영과 이은주도 앞쪽에서 내리고 있었어요. 둘은 캐리어를 끌고 유유히 걸어갔습니다. 한영자는 배에서 내렸습니다. 육지를 밟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한영자는 참았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터미널 건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이 가족을 만나고 짐을 찾느라 바빴어요. 한영자는 구석 의자에 앉았습니다.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USB를 꺼냈어요. 근처에 컴퓨터 사용 공간이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그곳으로 갔어요. 컴퓨터를 켜고 USB를 연결했습니다. 파일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한영자는 인터넷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국세청 홈페이지를 찾았어요. 신고 페이지로 들어갔습니다. 한영자는 천천히 내용을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박노식 일가의 불법 자금 세탁 및 횡령에 대한 제보입니다. 한영자는 USB 파일을 첨부했습니다. 계좌 내역, 거래 명세서, 모든 증거 파일을 하나씩 올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검찰청 홈페이지를 열었습니다. 역시 신고 페이지로 들어가 같은 내용을 작성했어요. 파일을 첨부하고 상세한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20년 전 피해자 한 씨의 아내 한영자입니다. 남편이 남긴 증거를 제출합니다. 한영자는 마지막으로 이메일 제목을 적었습니다. 박노식 일가의 불법 자금, 그 증거를 보냅니다.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화면에 전송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한영자는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났어요. 한영자는 USB를 빼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의자에서 일어나 터미널을 나왔어요. 밖에는 햇살이 따사로웠습니다. 한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해냈어요. 한영자는 작게 웃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지만 닦지 않았어요. 시원한 눈물이었습니다. 한영자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그런데 멀리서 경찰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한영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경찰차 여러 대가 터미널 쪽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사람들도 보였습니다. 수사관들이었어요. 한영자는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아마 박재현 부부를 찾으러 온 것 같았어요. 한영자가 보낸 신고가 벌써 접수된 걸까요? 한영자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터미널이 보였어요. 경찰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한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한영자는 창밖 풍경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멀어지고 도시가 가까워졌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한영자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웃고 있었어요. 한영자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의 억울함을 풀었어요. 한영자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20년 동안 짊어진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버스는 계속 달렸습니다. 한영자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이제 남은 건 기다리는 일뿐이었습니다. 정의가 실현되는 그 순간을.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버스 안으로 들어왔어요. 한영자는 그 빛을 느끼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긴 항해가 끝났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인천항 터미널은 순식간에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건물 안으로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리며 무슨 일인가 하고 쳐다봤습니다. 박재영과 이은주는 터미널 로비에서 택시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둘은 아무 일 없다는 듯 여유로운 표정이었습니다. 박재현이 이은주의 손을 잡았어요. 이제 끝났어. 집에 가서 푹 쉬자. 그래요. 다행이에요. 이은주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둘은 캐리어를 끌고 출구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앞을 가로막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자들이었어요. 카메라를 들고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박재현 회장님, 해외 자금 세탁건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죠. 박 회장님, 이번 불법 계좌 의혹이 사실입니까? 기자들이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박재현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은주도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저희는 그런 거 모릅니다. 박재현이 손을 저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기자들은 계속 따라왔어요. 그때였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수사관들이 다가왔어요. 앞장선 수사관이 신분증을 꺼내 보였습니다. 검찰청 금융조사부입니다. 박재현, 이은주 씨 맞으십니까? 박재현은 뒤로 물러섰습니다. 이은주는 박재현의 팔을 꽉 잡았어요.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십니까? 박재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사관은 서류 한 장을 꺼냈어요. 불법 해외 자금 세탁 및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하겠습니다. 뭐라고요? 말도 안 돼요.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이미 다가와 있었어요. 한 명이 수갑을 꺼냈습니다. 저희는 아무 잘못 없어요. 이건 오해예요. 이은주도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사관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해가 아닙니다.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다. 수갑이 박재현의 손목에 채워졌습니다. 차가운 쇠 느낌이 손목을 조였어요. 박재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증거요? 무슨 증거요? 20년 전 피해자가 남긴 자료와 최근 제보자의 증거 자료입니다. 박노식 명의 해외 계좌 내역과 당신들의 자금 세탁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사관의 말에 박재현은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이은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둘은 서로를 바라봤어요. 이은주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기자들은 계속 사진을 찍고 질문을 던졌어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 셔터 소리가 울렸습니다. 수사관들이 둘을 차 쪽으로 데려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멀리서 휠체어를 탄 사람이 보였어요. 박재현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한영자였습니다. 한영자는 터미널 앞 벤치에 앉아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휠체어는 터미널 직원이 빌려준 거였습니다. 머리 부상 때문에 아직 걷기 힘들었거든요. 박재현은 한영자를 보는 순간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저 할머니가 한 일이었어요. 박재현은 한영자를 노려봤습니다. 당신이 한 거예요? 박재현이 소리쳤습니다. 수사관들이 박재현을 제지했어요. 하지만 박재현은 계속 한영자를 바라봤습니다. 한영자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휠체어를 밀고 박재현 앞으로 다가갔어요. 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예요? 박재현이 물었습니다. 한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어요. 박노식의 피해자, 그리고 정의를 기억한 아내입니다. 한영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박재현은 눈을 크게 떴어요. 설마 한 씨의 아내? 맞습니다. 20년 동안 기다렸어요. 당신들이 저지른 일을 세상에 알릴 날을. 한영자의 말에 박재현은 고개를 떨궜습니다. 이은주는 울음을 터뜨렸어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은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수사관들이 둘을 차에 태웠습니다. 검은 차가 천천히 출발했어요. 기자들은 차를 따라가며 계속 사진을 찍었습니다. 한영자는 그 모습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가슴속에 쌓였던 응어리가 풀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여보, 봤죠? 정의는 늦더라도 반드시 온다는 걸.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한영자를 바라봤어요. 누군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괜찮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요. 한영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휠체어를 돌려 터미널 밖으로 나갔어요. 택시를 탔습니다. 기사가 물었어요. 어디로 모실까요? 안양으로 가주세요. 알겠습니다. 택시가 출발했습니다. 한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바다가 멀어지고 도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손주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할머니, 괜찮으세요? 뉴스 봤어요. 그래, 괜찮다. 걱정 마라. 할머니가 정말 그 일을 하신 거예요? 그래, 할머니가 했다. 할아버지 억울함을 풀어드렸어. 손주는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아니다. 이제 시작이야. 한영자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택시는 계속 달렸어요. 집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영자는 가방에서 남편 사진을 꺼냈어요. 사진을 바라보며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해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습니다. 안양의 작은 골목길에 있는 분식집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어요. 영잔의 분식이라는 간판이 아침 햇살을 받아 빛나고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새벽부터 가게 문을 열었어요. 떡볶이 양념을 만들고 김밥을 말고 튀김을 준비했습니다. 익숙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예전과는 다른 기분이었어요. 마음이 한결 가벼웠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단골 손님 하나가 신문을 펼쳐 보이며 말했어요. 아줌마, 이거 봤어요? 박재현 일가 비리 사건 대대적으로 보도됐네요. 한영자는 신문을 받아들었습니다. 큰 글씨로 제목이 적혀 있었어요. 20년 전 피해자, 아내의 용기로 드러난 재벌가 비리 사건. 한영자는 신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기사에는 박노식 일가가 어떻게 여러 사람의 돈을 빼앗았는지, 그리고 그 돈을 해외로 빼돌렸는지가 상세히 나와 있었어요. 한영자의 남편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업 실패로 위장된 횡령 사건이었다고. 대단하시네요, 아줌마. 그 주인공이 진짜 아줌마라던데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한영자는 작게 웃었어요. 하하, 그런 소문도 있더라고요. 한영자는 신문을 접어 카운터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손님에게 떡볶이를 내왔어요.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손님은 떡볶이를 먹으며 계속 신문을 봤습니다. 한영자는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일을 계속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가게는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평소보다 손님이 많았어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도 있었죠. 한영자는 바쁘게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손님이 줄었어요. 한영자는 잠시 쉬려고 가게 앞 의자에 앉았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어요. 양복을 입은 남자였습니다. 한영자 여사님이십니까? 네, 그런데요. 검찰청에서 나왔습니다.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남자는 명함을 건넸어요. 한영자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박재현 일가 사건 담당 검사입니다. 여사님 덕분에 20년 묵은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한영자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검사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여사님의 용기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박노식 일가가 빼돌린 자산이 일부 환수됐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피해자분들께 돌려드릴 예정입니다. 남편의 돈도요? 네, 물론입니다. 상당 부분 찾았습니다. 한영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울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끄덕였죠. 감사합니다. 검사는 다시 한번 고개를 숙이고 돌아갔습니다. 한영자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여보, 들었죠?
당신 돈 돌려받았어요. 한영자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스쳤어요. 한영자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녁 무렵 손주들이 가게로 찾아왔어요. 손주들은 한영자를 꼭 안았습니다. 할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니다. 할머니는 괜찮아. 할아버지도 이제 편히 쉬시겠어요. 손주의 말에 한영자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어요. 그동안 참았던 눈물을 모두 흘렸습니다. 그래, 이제 편히 쉴 거야. 한영자는 손주들을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해방된 눈물이었습니다. 며칠 후 한영자는 가게를 잠시 닫고 어디론가 떠났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버스에 올랐어요. 목적지는 남편의 묘지였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한영자는 남편 묘 앞에 섰어요. 묘비에는 남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영자는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여보 왔어요. 한영자는 가방에서 소주 한 병과 과일을 꺼냈습니다. 정성스럽게 차려놓고 절을 했어요. 여보, 이제 다 끝났어요. 당신 억울함을 풀었어요. 그 사람들 다 잡혔어요. 한영자는 소주를 따라 묘 앞에 올렸습니다. 당신 돈도 돌려받았어요. 이제 우리 편히 살 수 있어요. 한영자는 한참을 묘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왔어요. 나뭇잎이 흔들렸습니다.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영자는 일어나 묘비를 쓰다듬었어요. 이제 편히 쉬세요. 당신 목까지 제가 잘 살게요. 한영자는 가방을 들고 묘지를 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 발걸음이 가벼웠어요. 다음 날 한영자는 다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앞 간판 아래에 작은 액자를 걸었어요. 액자 안에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직하게 산 인생은 결국 빛을 본다. 손님 하나가 액자를 보고 물었습니다. 아줌마, 저 문구 좋네요. 그렇죠? 제 인생 좌우명이에요. 한영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주방으로 들어가 떡볶이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가게 안을 가득 채웠어요. 한영자는 창가에 잠시 섰습니다. 멀리 하늘이 보였어요. 여보, 보고 있죠? 우리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영자는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한영자도 함께 웃었습니다. 20년의 기다림이 끝났습니다. 이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한영자는 더 이상 과거에 묶여 있지 않았습니다. 앞을 보고 걸어갈 수 있었어요. 바다 위의 항해는 끝났지만 인생의 항해는 계속됩니다. 한영자는 그 길을 당당히 걸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당신의 하루에 작은 감동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걸어주세요. 다음 이야기도 따뜻하게 준비해 두겠습니다.